자, 컴퓨터 시스템 기초 실습 시간입니다. 자, 연휴를 보내고 추석이었죠. 여러분들이 그 연휴 동안에도 뭐 어떤 사람은 수업을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쉬고 그랬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하필이면은 연휴 기간이 아닌 때 수업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 진도를 나갔었죠. 이번에는 이제 그 챕터 1하고 챕터 2에서 했던 내용들을 각 파트별로 차례차례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CPU를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강의 내용, 이 영상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상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터넷에 찾으면서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영상이 짧다고 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은 좀 길 거예요, 아마.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해도 되겠지만은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본다면은 아마 이번 시간에 얻어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챕터 3 CPU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여러분들이 CPU 그러게 되면은 Central Processing Unit 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약자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컴퓨터에서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라는 거 알겠죠? 이 CPU가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서 봤을 때는 항상 CPU는 어떤 칩이다.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뭐 인텔 CPU나 또는 이제 뭐 AMD CPU처럼 이렇게 하나의 칩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컴퓨터 역사 시간에 봤듯이 과거에는 이 CPU라는 것이 유닛 개념이지 칩 개념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보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장의 전자회로 보드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현대에 와서는 CPU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칩 안에 이 CPU의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는, 즉 기억장치, 제어장치, 연산장치라고 하는 세 개의 CPU 구성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그것이 한 개의 칩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CPU는 CPU on chip, 하나의 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칩 자체가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다른 말로 했을 때 또 MPU란 말도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는 이제 MCU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또는 마이크로 컴퓨팅 유닛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부 다 그냥 CPU라는 말로 그냥 통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모든 CPU는 전부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범용 컴퓨터에서는 다 이제 이 MPU를 갖다가 그냥 CPU다 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CPU 중에서도 또 이제 요새는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모바일 컴퓨터 같은 거 많이 쓰는 것으로서 AP라는 게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삼성 갤럭시 시리즈 또는 갤럭시 노트 이런 삼성 펜 이런 데 쓰는 가장 최신의 CPU 그러면 이제 바로 뭐 엑스노스라고 하는 이런 이제 CPU가 있겠는데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은 CPU 중에서도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애플 같으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M1이라고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사용되고 있죠. 이게 이제 애플의 맥북, 뭐 맥 프로 이런 데서 쓰지만은 뭐 아이폰 또는 뭐 아이패드 이런 데서 사용하게 됩니다. 또는 블루투스를 동작시키는 그런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하는 그런 SoC들이 있죠. 요거는 보통 CPU에 블루투스 기능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통신 프로세서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런 걸 블루투스 SoC라고 그러죠. 뭐 CSR이라든가 아니 브로드컴 같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블루투스 칩이 바로 이제 이런 블루투스 전용 AP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알다시피 애플 뭐 아이폰에서는 이제 프로세서인 AP1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AP8, 9, 10, AP11까지 뭐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퀄컴에서 만드는 것들이죠. 이런 프로세서들이 바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모바일 시대다 보니까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프로세서에 관심이 있을 텐데 그런 프로세서는 CPU 중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중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프로세서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CPU 자체도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지만은 CPU 자체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업체도 CPU를 만든 업체도 많고 그리고 그 업체들 하나하나에서도 정말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뭐 중형 컴퓨터에 사용하는 CPU, 뭐 PC에 사용하는 CPU, 그리고 모바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CPU, 그것도 뭐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CPU와 패드에 사용하는 CPU가 좀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또 특수 목적의 CPU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략 이런 CPU를 갖다가 상용으로 파는 커머셜 CPU를 갖다가 본다면은 대략 뭐 우리가 많이 본 것이 인텔 CPU들, AMD CPU들, 뭐 자일로그 CPU, 덱 CPU 뭐 이런 것들 쭉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인피니온 같은 그런 이제 CPU들도 있는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어 i 시리즈가 있죠. 뭐 코어 i3, 뭐 코어 i5, i7, 뭐 i9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좀 중형 워크스테이션 이상의 그 서버급 컴퓨터에 사용하는 뭐 제온 프로세서 같은 것들 요 하나하나 이제 좀 이따 다 볼 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인텔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AMD 사실은 이 AMD는 따지고 보면은 인텔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AMD CPU도 최근에는 인텔의 대항마로서 아주 잘 사용되고 있죠. AMD의 CPU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A 시리즈들, 뭐 A, 뭐 8, A9, 뭐 A10, A12, 뭐 이런 것들, A 시리즈 또는 K 시리즈, 뭐 FX 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고성능 CPU 계열인 뭐 젠 시리즈, 라이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젠 시리즈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 생산 CPU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PC만 봤을 때는 이제 인텔 CPU하고 이제 AMD CPU를 주로 많이 보겠지만은 그거 말고도 이 MCU 쪽 입장에서 본다면 즉 컨트롤러용 CPU 쪽 입장에서 본다면은 유명한 CPU가 이제 자일로그가 있습니다. 물론 모토로라도 있고 뭐 다른 업체도 있지만은 그래도 마이크로 프로세서 중에서 MCU 계열 그러게 되면은 이제 자일로그가 제일 유명한 MPU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G80, G800, 뭐 G8000, G8만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열이 있는데 이런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은 여러분들이 그 일상에서 많이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제어 장치들, 제어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겉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주변에 꽤 많이 있는 CPU 중에 하나입니다. 64비트 프로세서의 장을 열었던 그 알파 CPU, 이거 덱에서 만들었죠.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이 프로세서인데 DEC는 이전에 중형 컴퓨터 뭐 애니악 이후에 나와서 트랜지스터 시대를 열었던 유니백 그 이후에 덱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DEC의 뭐 PDP-11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CPU를 만들었던 회사가 바로 덱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지금도 이 알파를 비롯해 가지고 상당히 고급 사양의 그 CPU를 많이 생산하는 회사죠. 이외에도 보다 더 소형의 뭐 RFID라든가 각종 센서, 요새 엣지 컴퓨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센서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초소형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을 갖다가 생산하는 인피니온이라는 업체가 또 있어요. 인피니온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인피니온에서 만드는 APU들 이런 것들도 이제 커머셜 CPU 시장에서 상당히 유명합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것은 아무래도 인텔 아니면 이제 AMD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 인텔과 AM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CPU도 있나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CPU 너무나 유명한 CPU 회사죠. 인텔. 이 인텔에서 생산하는 CPU들을 갖다 우리가 인텔 패밀리 CPU라고 합니다. 커다 프로덕트들로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CPU들을 갖다가 수십 년 동안 생산하고 있죠.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그 인텔 CPU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인텔이 이제까지 쭉 어떤 CPU를 갖다 만들어 왔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 것 같다 여러분들 한번 쭉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텔 패밀리를 한번 링크를 걸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일단 나무위키로 연결하게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뭐 나무위키나 이제 위키피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중간에 뭐 틀리는 내용도 많고 어떤 일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꽤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기술 분야는 이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의 내용들이 비교적 정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많은 내용을 빨리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위키를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의할 거는 위키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끔 틀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고 봐야 됩니다. 자, 인텔 패밀리 그러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소위 말하는 X86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계열의 CPU를 볼 수가 있는데, 인텔 패밀리는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서는 뭐 인텔의 뭐 무슨 몇 세대, 뭐 몇 세대 CPU, 뭐 인텔 뭐 8세대, 9세대, 10세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인텔의 CPU들은 소켓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 발달을 갖다 쭉 얘기하게 됩니다. 이 위키에서는 지금 가장 최근 거부터 가장 옛날 것까지 갖다 거꾸로 시대의 역순으로 이제 배열을 해놨는데, 이 소켓 1 타입부터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인텔 10세대 LGA 1200 소켓까지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분류들은 인텔의 그 소켓 기준을 했기 때문에 시대별로 정확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옛날 소켓들이 좀 더 과거의 것이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소켓들이 가장 최근의 CPU를 반영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이 내용들을 쭉 보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씩 따로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인텔 CPU나 AMD CPU를 갖다가 이해할 때 제품군으로 이해한다고 그러게 되면 역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떤 소켓 타입을 쓰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텔 코어 i 시리즈에 사용되는 소켓이 뭐다, 예를 들면 1151 소켓이다. 그럼 1151 소켓 중에서도 뭐 7세대는 1151 소켓인데 뭐 8세대는 1151의 V2 소켓이다. 그리고 9세대까지도 그렇고 10세대, 요새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산다고 그러게 되면 10세대를 살 텐데, 10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8세대나 9세대하고는 소켓이 다르구나, 1200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CPU에 해당하는 메인보드, CPU를 사용할 메인보드를 구매할 때에도 이 10세대 CPU를 사용한다고 하게 되면은 LGA 1200 소켓을 사용하는 그런 메인보드를 써야 된다. 다른 소켓을 쓰는 메인보드 쓰면은 못 쓴다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고, 뭐 제온을 쓴다 그러게 되면 제온도 사실 뭐 E3냐 E5냐 또는 XC냐에 따라 가지고 소켓이 다 다릅니다. 세대별로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제온에 따라 또 소켓이 다 달라요. 이것도 나중에 더 설명할 텐데, 이런 소켓 타입별로 어떤 CPU들이 있었는가,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쭉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펜티엄에서는 인텔 펜티엄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 다양한 이제 인텔 펜티엄 시리즈에 대해서 과거에 나왔던 것이 쭉 나오게 되는데, 뭐 넷버스트 뭐 베이스다, 네할렘이다, 뭐 샌디 브릿지다, 그 다음에 하스웰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CPU에 어떤 소켓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가장 최근에 뭐 코어 i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소켓들, 제온에서 사용하는 소켓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온 CPU에는 이런 종류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쭉 같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이제 이 인텔 패밀리 그러게 되면은 역시 이제 코어 i 시리즈가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제온, 그 이외에 뭐 아직도 뭐 펜티엄 시리즈도 있고 셀러론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그 초소형 인텔 그 PC 중에서는 아톰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어 i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것은 뭐 1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네할렘 웨스트미어 얘기했었죠. 2세대 뭐 샌디 브릿지, 또 아이비 브릿지, 2세대가 샌디 브릿지고 3세대가 아이비 브릿지입니다.
그리고 4세대, 5세대 하스웰, 브로드웰, 4세대가 하스웰, 지금도 하스웰은 굉장히 많이 써요. 아무래도 하스웰이 성능이 굉장히 좋은 CPU다 보니까 최근에 뭐 9세대, 10세대가 나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 4세대 하스웰 또는 이제 5세대의 브로드웰을 갖다가 선호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 지금 이 PC도 바로 하스웰 CPU를 사용하고 있는 i5 CPU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PC라는 거. 지금도 현역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 7, 8, 9세대가 있죠. 뭐 스카이레이크, 카비레이크, 커피레이크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최근에 나온 아이스레이크인 10세대, 그리고 아이스레이크 후반에 나왔던 이제 코멘레이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 타이거레이크나 로켓레이크. 요게 여러분들 눈앞에서 보여지는 게 과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미 쓰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력은 10세대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제품들 갖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가면서, 예를 들어 아이스레이크가 뭐가 있는가 보면 아이스레이크 레이크에 대한 아키텍처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특징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요새는 위키백과가 최근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인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건 이제 여기 오피셜 라인이라고 있어요. 요걸 눌러가 보면 이제 인텔의 공식 사이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는 것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나와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인터파크라든가 아니면 G마크에 들어가서 각 CPU를 검색을 해보게 되면 거기에 설명이 쭉 나와 있죠. 그 내용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인텔 공식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이에요. 같은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걸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위키에 있는 내용들도 이 위키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뭐 99% 인텔 공식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갖다 가져다가 번역을 해서 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보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일일이 설명 안 해줘요. 어차피 여러분들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자세히 읽어보는 게 여러분들 최근에 CPU 또는 PC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특히 이제 곧 내가 새로 PC를 조립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장 최근에 한번 PC를 새로 조립해봤다, 뭐 9세대나 10세대를 가지고 조립해봤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CPU가 이런 CPU였구나, 이게 9세대하고 10세대가 이렇게 틀리구나, 이왕이면 10세대 쓸걸, 내지는 10세대까지 내가 사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쓸 필요 없이 8세대만 써도 됐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뭐 10세대 뭐 아니면 이제 뭐 9세대 뭐 커피레이크, 카비레이크, 커피레이크들에 대한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는 거 꼭 필요합니다. 가끔 이렇게 재밌게 쓰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 너무 딱딱한 교과서적인 그런 웹사이트보다는 이렇게 좀 재밌게 만들어 놓은 위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반드시 다 읽어봐랍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쭉 스크롤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 바랍니다. 안 보면 손해예요. 무조건 안 보면 손해예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영상 중지시키고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쭉 읽어봐라. 읽으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 하나하나 내용들 다 보고 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이제 링크 쫓아가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시간 엄청나게 걸립니다만은 다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지금 잘 쓰고 있던 하스웰이 뭐냐, 어떤 게 하스웰이냐, 이런 걸 비교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인데, 이런 걸 다 봐야지만 5세대하고 9세대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스카이레이크하고 아이스레이크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아이스레이크구나, 아니구나, 난 지금 스카이레이크만 써도 충분하구나, 그럼 나는 이왕이면 좀 값이 싼 스카이레이크 쪽으로
사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스카이레이크를 쓰고 싶어도 아마 쓰기 쉽지 않을 거예요. CPU나 메인보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내가 지금 옛날에 PC를 조립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게 6세대다 스카이레이크다, 이거 너무 옛날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아마 그런 판단들이 어느 정도는 쓸 거예요. 어쨌든 꼭 읽어봐라는 겁니다. 나무위키라고 무시하지 말고, 나무위키조차도 안 읽어본 사람은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 봤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꼭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세대에 대해서 각 세대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코어 i 시리즈, 제온 시리즈, 셀러론, 아톰 이런 것도 쭉 한번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번 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뭐 사실 뭐 10몇 분밖에 안 지났지만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미 코어 i 하나만 눌러가지고 보는데도 이미 아마 다 보고 나면은 한 5시간, 6시간 지나 있을 겁니다. 자, 한 과목 공부하는 거 쉽지 않죠. 코어 M 시리즈는 또 무엇인가? 아마 코어 M 시리즈라는 걸 들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코어 CX도 있대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다 눌러봐서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셀러론이나 펜티엄 같은 건 옛날에 나온 CPU라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도 있습니다. 네, 코어 i 시리즈에 뭐 8세대, 9세대, 10세대에도 여전히 셀러론도 있고 10세대 셀러론이 있어요. 10세대 펜티엄이 있습니다. 펜티엄 골드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눌러가지고 다 보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있는 펜티엄들은 이건 어떤 건가, 이런 것도 꼭 볼 필요가 있죠. 11세대 펜티엄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디오가 있는데 이거 한번 꼭 보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너무 웃긴데 95년 이럴 때를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본다면은 옛날에 인텔의 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왔구나 하는 걸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설명해 주진 않겠어요. 여러분들 읽어보라는 겁니다.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보충 설명해야 될 정도의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컴퓨터 공학과를 관심이 있어서 왔고 컴퓨터를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좀 다뤄본 사람이라면은 아마 이 내용들이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온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제온 CPU를 사용하는 PC를 쓰는 사람이 지금 우리 학과 학생 중에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제온을 써본 사람 또는 현재 쓰고 있는 사람 있겠는데 제온이 도대체 코어 i 시리즈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보는 것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제온은 아무래도 이제 중대형 PC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 또는 서버급 정도 되는 그런 PC는 PC인데 서버급 PC 이런 정도에서 사용하는 CPU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거나 업무하거나 아니면 무슨 게임하거나 이런 데 쓰는 건 아니에요.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CPU가 바로 제온입니다. 웬만한 서버에 회사에 서버 다 있고 그 서버에 사용하는 CPU가 물론 코어 i 시리즈로 만들어진 서버도 있겠지만 제온 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제온 CPU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가 사용하거나 사서 조립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코어 i 시리즈 같은 거 사게 되면은 이렇게 박스 딱 주죠. 네, 코어 i7입니다. 요거는 이제 8세대 i7 8700K라고 써있죠. 지금 화면이 좌우 반전돼가지고 거꾸로 보이긴 하지만 보는 데 지장 없을 겁니다. 이런 박스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 여기 CPU가 딱 보여요.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CPU가 없죠. 이런 박스 사게 되는데 옛날에 박스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그매졌고 제온은 그래도 좀 서버급이니까는 좀 CPU가 좀 크고 멋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샀던 E5 재원 CPU 박스입니다. E5죠. 똑같아요, 사이즈. 좀 전에 봤던 코어 i 시리즈와 비교해 본다면은, 예, 뭐 재원이라고 해서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닌데, 뭐 값은 좀 대단하죠. 값은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업무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거 사가지고 조립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좀 박스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정품 박스를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코어 i 시리즈 중에서 보게 되면 i9이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통 i3, i5, i7을 주로 보게 되는데 i9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고사양에서 사용되는, 보통 고사양 게이밍 이런 데 사용하는 거 나와 있는데, 이 i5가 뭐 지금은 안 그런데 9세대가 나왔을 때, 9세대 i5가 나왔을 때 이 i9이 굉장히 특이한 그런 케이스를 갖다 갖고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에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웬 축구공 같이 생겼어요. 예, 코어 i9입니다. 예, 9세대라고 써있죠. 9th gen입니다. 이런 축구공 같은 박스 안에다 이렇게 CPU를 담아줬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으로 말하면은 요 CPU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간지가 나고, 요거를 뭐 집에다가 이렇게 딱 뭐 벽지 하나 전시해 놓은 사람들이 있긴 한데, 상당히 특이한, 뭐 사면은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그런 CPU였는데 꽤 비쌉니다. 예, 꽤 비싸요. 얼마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좀 비싸니까, i9을 갖다가 사용해서 내가 만약에 PC를 한번 조립해 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주머니 사정을 잘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은, 오피셜 라인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인텔 공식 그 사이트에 가보게 되는데, 이게 뭐 영어권에서 접근하면은 물론 영어로 나오고, 우리가 한국에서 접근했을 때 한국어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한국어 정이 되죠. 그럼 여기서 가장 최근에 그 CPU들에 대한 설명부터 해가지고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이전에 나왔던 CPU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일단 가장 최근에 제품들이 먼저 나오겠죠. 인텔 제품 해가지고 뭐 PC용, 노트북용, 뭐 서버용, 또 AI용 뭐 프로세서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도 전부 다 눌러가지고 어떤 것이 있는가를 다 알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PC 뭐 노트북용 그러게 되면 이제 인텔 코어 X 시리즈, 요새 게임 고사양 게임들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뭐 게임을 하는 것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적어도 컴공과 전공 학생이라면은 게임에 대해서는 뭐 한두 개 정도는 좀 고수가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컴공과 학생이라면은 게임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게이밍 머신에서 필요로 하는 그 사양들에 대해서, 즉 CPU 성능이라든가 메인보드 성능이라든가 그래픽 성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이밍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코어 X 시리즈를 썼다. 상당히 이제 하이 레벨 게임 머신입니다. 그냥 게임 머신이에요, 게임 머신. i9, i7, i5, 그 다음에 i3, 여러 가지 이제 인텔의 그 제품군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갖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하나씩 보면서 눌러보게 되면은 각각의 프로세서에 대해서 제품별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죠.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쭉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기능에 대한 내용들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쭉 볼 필요도 있지만은,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PC, 뭐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는 PC나 노트북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뭐 10세대 CPU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7세대 CPU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죠. 적어도 전공학생이라면 내가 쓰는 PC가, 내가 쓰는 노트북이 CPU가 뭔지 정도는 정확히 알고 어떤 특징과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C를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CPU를 쓰고 있는가,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내용 특징들이 있고 클럭 주파수는 얼마이고 캐시는 얼마이고 뭐 기본 속도는 얼마이고 이것들의 지원되는 그래픽 성능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 갖다 여러분들이 쭉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 봐야 돼요. 뭐 내가 i5를 쓰고 있다. 그럼 i5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뭐 예를 들면 11세대가 아니다. 아마 요새는 대부분 10세대가 아직도 주종일 겁니다. 11세대 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제품군들 여러분들이 쭉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 프로세서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코어 시리즈를 눌러가지고 뭐 몇 세대 몇 세대 뭐 11세대에 대해서 뭐 10세대에 대해서 하나씩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다 보기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다면은 아까 본 것처럼 위키백과에서 요약한 거 이거 보면 됩니다. 하지만 둘 다 보는 게 좋겠죠. 인텔 CPU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마도 인텔 CPU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새로운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 용어들, 이 위키백과나 아니면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용어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아마 전생에 걸쳐 쓰는 용어일 겁니다. 지금 미리 한번 알아두세요. 인텔이 아무래도 이제 이 PC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CPU 제조 업체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인텔이 그렇다고 해서 뭐 넘버원 뭐 무조건 넘버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와서 투데이 인텔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러 가지 그 도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인텔의 가장 강력한 카운터파트 그러게 되면 역시 AMD죠. 한때는 이제 이 AMD의 창립자들이 인텔에 지원했습니다만은 인텔에서 나와가지고 AMD를 만들면서 이 PC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카운터파트로 등장해버렸죠. 최근에 와서 특히 라이젠이 출시되면서 인텔의 코어 시리즈를 갖다가 압도하는 그러한 성능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점점 인텔이 가지고 있던 마켓 쉐어가 점점점 AMD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되었고 특히 최근 10년을 보게 되면은 인텔 입장에서 보면 거의 시장을 AMD에게 일방적으로 뺏기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인텔이 아직은 부동의 1위입니다. 전 세계 이 PC에서의 마켓 쉐어를 갖다가 거의 한 60%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이긴 한데 AMD가 최근에 이 라이젠 이후에 더욱 큰 약진하는 걸 본다면은 인텔이 뭐 안심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또한 그래픽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인텔이 엔비디아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이제 그래픽 카드, VGA 카드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AMD도 마찬가지죠. AMD가 라데온이라고 하는 회사를 갖다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라데온 기반의 그래픽 카드 R7, R8, R9 같은 그런 강력한 이 그래픽 카드를 출시하면서 엔비디아 그 시장보다도 오히려 라데온 시장이 더 커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라이징이 아니라 이제 거의 도미넌트 한 그런 이제 시장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것도 인텔의 굉장히 큰 위협이죠. 왜냐하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이 엔비디아 계열의 그래픽 카드가 인텔에 잘 맞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상 거의 둘이 기술적인 그 협력 관계니까. 그리고 AMD는 라데온하고 같은 회사니까 연결해 가지고 라데온에 최적화된 그런 CPU를 만들고 그래픽 VGA를 만들다 보니까 R7 같은 이제 라데온 그 그래픽 카드가 시장 마켓 쉐어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CPU를 인텔에 안 쓰고 AMD 쓸 거란 말이죠. 실제로는 이제 인텔 CPU에다가 라데온 VGA 카드를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AMD CPU에다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써도 됩니다만은 문제 없습니다만은 왠지 사람들은 그래도 라데온 VGA 카드는 AMD CPU를 써야겠다. 엔비디아 VGA 카드를 쓰게 되면은 인텔을 써야겠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래픽 카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CPU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인텔 CPU는 최근에 와서 이건 이제 뭐 거의 6세대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안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4나노 공정에서 12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배경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 기술 영역이다 보니까 인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그 CPU의 안정성, 10세대, 뭐 11세대, 12세대 이후의 안정성에 대해 상당히 좀 불안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죠. 이거는 사실 AMD도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아무래도 선두주자가 느끼는 불안감하고 후발주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좀 다르겠죠. 후발주자는 선두주자 쫓아가면 되지만 선두주자는 더 나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인텔 CPU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이 인텔 CPU는 클락 장사한다. 클락을 자꾸 높여가지고 성능을 올리려고 한다.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은 5세대 이전의 CPU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6세대부터는 이 인텔 CPU가 클럭을 가지고서는 장난치는, 즉 클럭을 높여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그러한 경우, 오버클럭킹에 의해 가지고 뭐 부족한 성능을 메우는 그런 경향은 이제 없습니다. 이게 뭐 트루인지 펄스인지는 뭐 사실 뭐 말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내가 인텔에게 뭐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루다 펄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텔이 사실 5세대 이전의 CPU에서는 클럭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상당히 많이 의존한 건 사실입니다. 뭐 AMD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AMD도 마찬가지긴 한데 항상 그렇지만 항상 제1주자가 모든 용은 다 먹게 돼 있죠. 그래서 클럭을 너무 이제 올려가지고 CPU 성능을 올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받아왔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인텔 CPU의 사용자들을 갖다가 AMD 사용자를 많이 바꿔놓은 요인이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거꾸로 AMD 사용자들 중에서도 인텔 사용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AMD 시장의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하는 거. 이게 인텔이 최근에 겪고 있는 어떤 위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인텔이에요. 또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또 해결해 나가고 또 12세대, 13세대에서는 또 다른 신기술과 공정을 가지고서는 아마 공략을 또 하겠죠.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링크들 여러분들 하나씩 다 보면서 이 내용들 갖다 쭉 전부 다 읽어봐야 된다는 거. 뭐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무조건. 읽어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인텔 CPU의 제품들과 그리고 개발 히스토리 그리고 세대별 어떤 성능이나 특징들 이런 것들 갖다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 봐야 돼요. 이건 이제 뒷페이지에 나오는 AMD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들을 다 여러분들 읽어보기 전까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읽어보고 넘어가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앞 페이지에 이제 인텔 라인업 패밀리에 대해서 다 한번 링크를 다 봤나요? 굉장히 많죠. AMD의 그 CPU 제품들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AMD라고 하는 이 업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AMD라고 하는 회사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인텔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었다. 이런 회사인데 Advanced Micro Device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약자입니다. AMD예요. 이 AMD하고 인텔하고는 서로 이제 이 CPU 개발에 있어서는 뭐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상호 관계를 갖고 있긴 한데 여러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재밌는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인텔하고의 경제 역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재밌는 거 많으니까 한번 쭉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한번 봐보기 바랍니다.
AMD CPU는 어떤 그 계열 패밀리들이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역시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AMD의 그 제품은 이제 이 AMD CPU의 구조인 마이크로 아키텍처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제품군들을 여러분들이 쭉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MD의 뭐 X86 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K, 에슬론 XP, 에슬론 64, 그리고 페넘 시리즈, 그리고 FX 시리즈, 그리고 최근에 라이젠 시리즈까지 아주 다양한 그런 이제 젠 마이크로 아키텍처까지 아주 다양한 그 CPU들이 있죠. 이런 것들 역시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서 인텔 그 내용들을 보듯이 하나씩 쭉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AMD가 어떠한 아키텍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CPU들 갖다가 쭉 이제까지 시대적으로 개발해 왔는가, 그리고 역시 뭐 모바일용, 뭐 PC용, 서버 옥세이션용 이런 CPU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걸 쭉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프로덕트별로 대표적인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는 A 시리즈, 뭐 FX 시리즈, 젠 시리즈, 라이젠 그 시리즈죠.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쭉 볼 필요가 있습니다. AMD CPU는 여러분들이 이걸 사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A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줄 거예요. AMD A 시리즈입니다. 정품이라 딱 써 있죠. 네. 이런 A 시리즈 또는 이제 FX 시리즈. 최근에 FX 시리즈를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일부 마니아들은 많이 쓰고 있죠. FX 시리즈. A 시리즈는 인텔식으로 말하면은 CPU 내에 그 그래픽 코어가 같이 들어있는 반면에 FX 시리즈는 그래픽 코어가 같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FX 시리즈를 쓸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를 따로 써야 되는데 그러한 불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FX가 아무래도 A 시리즈보다 좀 더 그 고사양에 적합한 그런 제품이겠죠. 라이젠이 나오기 전까지는 A 시리즈는 일반용, 그리고 FX 시리즈는 약간 고급용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FX 중에서는 이렇게 아예 저기 보이나 이거? 박스 엄청 크죠? 요거는 이 안에 수냉 쿨러가 들어있어요. 수냉 쿨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가 큰 겁니다. 왜 수냉 쿨러가 들어있냐 하면은 FX 시리즈는 아무래도 A 시리즈보다는 고성능인데 이 AMD CPU는 여러분들이 써본 사람 알겠지만은 인텔 CPU에 비해서 한 가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열이 훨씬 많이 나요. CPU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냉각 팬이 아무래도 그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AMD보다는 작은 편인데, 반대로 말하면은 AMD는 이 인텔보다 냉각 팬이 크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AMD CPU를 사용해서 PC를 조립해왔다면 다 알겠지만은 냉각 팬, 쿨링 팬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FX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위에급의 FX 시리즈는 아예 CPU를 살 때 수냉 쿨러를 갖다 같이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줬던 제품도 수냉 쿨러가 포함된 제품인데 이런 수냉 쿨러를 쓰면은 아무래도 좀 더 CPU가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머리보에도 여러분들 최근에 학생들이라면은 이 AMD 중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게 역시 젠 시리즈, 그 중에서도 라이젠일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라이젠하고 젠 시리즈는 같은 게 아니에요. 젠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링크를 눌러보게 되면은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쭉 젠 시리즈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AMD F 시리즈라고 합니다. F 시리즈라고 하는데, 요거는 AMD의 그 고급 사양 CPU의 한 계열이고 그 중에 하나가 라이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젠 시리즈를 한번 젠 시리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성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쭉 여러분들이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쭉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젠에 대해서 한번 제품군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젠이 1세대부터 이제 4세대까지 젠 시리즈가 쭉 이제 넘어오면서, 예를 들면 1세대 젠 시리즈에서는 뭐 라이젠 스레드리퍼가 나왔고,
그리고 2세대에서는 이제 젠 시리즈 2세대, 젠 플러스죠. 여기서 이제 피나클리치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나왔고, 그리고 피카소, 이런 것도 나왔죠. 3세대에서는 뭐 마티스, 롬, 르누아르 같은 이제 라이젠이나 이제 앱스 같은 계열이 나왔고, 4세대에 와서는 이제 버머, 밀란, 요런 이제 명칭이 붙어 있는 이런 CPU들이 쭉 나왔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라이젠을 쓴다고 하게 되면은 뭐 이 4세대 라이젠 또는 뭐 조금 저렴하게 쓴다고 그러면 3세대 라이젠을 쓸 텐데, 이 3세대하고 4세대가 사실 좀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르누아르를 쓴다 또는 이제 버머를 쓴다 하게 되면은 이 구조적으로도 그렇지만 성능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쭉 내용들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모델에 대한 링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버머하고 르누아르의 차이점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AMD를 사용할 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쿨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보는 게 좋습니다. AMD 쿨러가 좀 크다고 그랬죠. 물론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그 AMD 사용자들이 쿨러를 보통 정품 쿨러 쓰지 않고 좀 더 큰 대용량의 쿨러를 쓰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정품 쿨러가 조금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좀 크기가 작은 게 성능이 좀 떨어지죠. 하지만 라이젠 정도 되면 쿨러가 상당히 크죠. 이 쿨러하고 이제 AMD CPU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재밌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 실제로 PC 조립할 때에는 이 AMD CPU의 경우에는 정격, 즉 정품 쿨러보다 더 용량이 큰 거, 사이즈가 큰 걸 쓰는 게 좋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이 AMD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AMD CPU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특징인가 알기 위해서 이런 링크들을 눌러가지고 다 일일이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을 다 전부 다 읽어보세요. 세대별로, 그리고 시리즈별로 어떤 CPU들이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온 CPU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일일이 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앞에 인텔 CPU의 내용 링크들을 다 보려면 한 몇 시간 걸렸듯이 이것도 짧게 잡아도 2시간 정도는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역시 앞에 인터넷에서 설명한 것처럼 요 페이지도 요 링크들을 다 보기 전에는 다음 영상 페이지에 넘어가지 마세요. 다 보기 전까지는 못 넘어갑니다.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앞에서 보여줬던 그 인텔과 AMD CPU들이 쭉 그 시대별로 또는 이제 어떤 시리즈별로 발전하는 내용 갖다 여러분들이 쭉 볼 수 있었다면, 이번 그 장에서는 그걸 갖다 시대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쭉 같이 비교해 보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할 cpuworld.com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2002년부터 이제 2013년 정도까지의 이 인텔과 AMD CPU들이 그 제품이 나온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같은 시기에 어떤 CPU들이 있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 이후 쭉 넘어가서 이제 2021년까지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업데이트는 안 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셀러론, 뭐 코어 투 듀오 이런 것들이 나온 시기하고 AMD의 에슬론 64라든가 아니면 K8 아니면 이제 K10 같은 그런 이제 AMD CPU가 나올 시기가 대략 2004년, 2006년에 거의 동시대다. CPU는 요새하고 좀 옛날하고는 요새하고 좀 다른데, 이 정도 시대에는 대략 그 변화하는 텀 주기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2, 3년 정도가 한 시대로 묶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뭐 코아 시리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코아 시리즈가 처음 나온 게 네할렘이 나왔던 게 2009년 정도예요. 근데 그 전에는 코어 투 듀오라든가 코어 투 쿼드 같은 그런 CPU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당시에 나왔던 CPU들이 2007년 정도인데 2008년에 나왔던 이 에슬론 2 페넘
K10 같은 CPU한테 시장에서 인텔이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즉 시장을 갖다가 인텔이 압도적인 1인자에서 상당히 많은 시장을 뺏기게 된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가지고 인텔이 아마 절치부심을 해놓은 모양인지 2009년에 네할렘 그 1세대 그 코어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코어 I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코어 I에 뭐 1, 2, 3, 4, 5, 6, 7, 8, 9, 10, 11세대까지 지금 쭉 오게 됐는데, 네할렘부터 샌디 브릿지 2011년, 2012년 이후에 아이비 브릿지, 그 다음에 2013년 중반에 하스웰, 이런 차례차례 나오면서 이 AMD하고 경쟁을 하는 그러한 구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두 CPU 회사의 그 시대적인 연도별 제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그 재밌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뭐 위키 자료나 다 이런 자료를 비교해봐도 되겠지만은 cpuworld.com이라고 하는 것을 참조하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봤다시피 그 CPU를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데 있어서 인텔과 AMD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CPU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CPU의 그 어떤 세대별로, 연도별로, 그 시리즈별로 정말 많은 제품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가끔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CPU를 서로 비교해보고 싶은 때도 있을 겁니다. 이 CPU의 스펙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 뭐가 같은가, 성능은 뭐가 다른가, 이런 걸 비교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CPU 관련돼 가지고 개발이나 또는 이제 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조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cpuworld.com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서 CPU를 갖다 찾아보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물론 여러분이 나무위키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공식 홈페이지들 가가지고 성능이나 특성이나 지원 같은 걸 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서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면 아마 이 사이트가 훨씬 편할 거예요. 물론 이 사이트가 무슨 공식적인 사이트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권위 있는 사이트도 아닙니다. 권위는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이 참조할수록 권위는 높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cpuworld.com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CPU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는 거의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cpuworld.com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본다면은 여기서 CPU들, FPU, MCU들 쭉 검색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CPU에 대한 여러 가지 벤치마크, 성능들에 대한 내용이나 세부적인 정보들을 전부 다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CPU 찾아보게 되면은 CPU를 제조하는 업체별로, 예를 들면 AMD라든가 ARM, 사이닉스, DC, 아까 DC도 CPU 회사라고 그랬죠. 페난티, 히타치, 일본 회사입니다. IDT, 인텔,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CPU 제조 회사들의 제품들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서 이제 인텔 것만 보더라도 인텔, 여러분들 여기서 원하는 프로세서를 찾아가지고 그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코어 i7, i9을 볼까요? i9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 찾아서 정보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코어 i9은 2017년에 나오기 시작했고 64비트 프로세서이고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멀티플 클럭을 갖다가 사용하는 CPU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눌러보면은 세부적인 제품의 정보를 볼 수 있죠. 데스크탑용, 인베디드용, 모바일용에 대해서 각각 2017년에 나온 것들, 2021년에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소켓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조 공정, 이게 이제 10나노, 14나노라는 얘기죠. 이런 제조 공정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코어가 6코어부터 18코어까지 있다. 그리고 캐시의 사이즈가 얼마나 다 볼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18코어짜리 를 본다 그러면 코어 i9 Extreme Edition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눌러보게 되면은 더 세부적인 스펙과 이게 어떤 공정이고 코어가 몇 개고 클럭 주파수가 최대 얼마까지 가고 캐시가 얼마 사이즈고,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션 구조가 뭐고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씩 전부 다
볼 수 있고 연도별 그 라인업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궁금한 알고 싶어하는 그런 CPU가 있다. 그러면 그 CPU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 내용들 갖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정보들이 정리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CPU를 쓰고 있는데 이 CPU가 어떤 CPU인가 하는 게 궁금하다 하면은 이런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찾아보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코어 i7이다. 그러면은 i7 어떤 i7이냐 뭐 몇 세대짜리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데스크탑용이다. 그리고 2021년에 나온 거. 그리고 예를 들면 10세대다. 그러면 뭐 1200이겠죠. 이런 것만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패밀리를 갖다가 쭉 볼 수가 있겠죠. 10세대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스펙들 쭉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PU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트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겠죠. 전에는 가격 비교도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아마 나중에 보면 이제 벤치마크 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는 잘 참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U의 그 내부 성능, 내부적인 내용, 구조 이런 것들 갖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의 성능을 내가 보고 싶다. 또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CPU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렇다면 그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CPU-Z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 보게 되면 나오죠.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이런 아이콘으로 나올 거예요. 이걸 실행시켜 보면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CPU들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옵니다. 뭐 CPU뿐만이 아니고 메인보드, 뭐 메모리 이거 정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CPU-Z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현재 지금 이 컴퓨터의 내용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을 할 때 한번 CPU-Z를 갖다가 실행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그 PC를 갖다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CPU의 성능에 대한 내용들, 이 교과목에서 이제 그 컴퓨터들의 성능 평가를 갖다 다루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성능을 다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우리가 스펙이라든가 뭐 에임이라든가 뭐 시네벤치, 뭐 시스마크, 뭐 PC마크, VGA의 성능 보는데 PC마크 많은 게 없죠. 이런 것들 또는 스펙 벤치마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다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그 CPU 벤더들 뭐 인텔, 뭐 AMD, 뭐 사이릭스, 뭐 IDT, 뭐 비아 이런 데서 나오는 CPU들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하고 성능을 분석하고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강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FL 시간에는 플립 러닝 시간에는 CPU들과 PC들을 갖다가 이런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서로 성능을 비교해 보고 내 PC는 내 노트북은 성능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걸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PC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에 많이 쓰는 PC들하고 서로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다 실제로 한번 뭐 온라인이든 아니면 이제 뭐 오프라인이든 간에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때 아마 이 CPU-Z도 한번 실행을 시켜볼 거예요. 뭐 이미 이런 CPU-Z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PC마크라든가 아니면 스펙 같은 걸 갖다 사용해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내용을 이해하기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자, CPU들을 갖다 우리가 MPU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MCU들,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이런 것들은 앞에서 봤던 이제 인텔이나 AMD의 그런 CPU들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텔이나 AMD는 범용 CPU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들은 같은 MPU지만 MCU들은 컨트롤러 즉 제어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MCU들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사실을 갖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이런 MCU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용할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표적인 MCU 그러게 되면 역시 인텔에서 나오는
801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051부터 시작해서 8052, 뭐 8053, 그다음에 뭐 8751, 뭐 8752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종류의 801 시리즈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SM 타입도 있습니다만은 DIP 타입은 이렇게 생겼고 80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아예 DIP 칩 패키지 모양입니다만은 8751 같은 경우에는 안에 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에서 롬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창이 있습니다. 요새 이런 부분은 잘 안 쓰는 것 같고 다 이제 EEPROM 형태니까 이런 모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801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보니까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을 갖다가 결합한 경계선 있는 사람들, 그런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801은 거의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이해해야 되는 그런 CPU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공학과를 갖다가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801을 잘 모른다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801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인텔에서 801이 대표적인 MCU라고 한다면은 자일로그사가 제조하는 그 MCU는 역시 G80 시리즈입니다. 요거죠. 요거는 이제 골드스타라고 써 있는데 지금의 LG죠. LG가 옛날에 골드스타였습니다. 금성이죠, 금성. LG에서 만든 그 G80 시리즈 중에 하나인 G8420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MCU입니다. 요건 이제 자일로그 오리지널이죠. G8002라고 하는 그런 이제 16비트 CPU, 30비트 CPU네요. 그 CPU인데 요 자일로그 오리지널하고 이제 요 골드스타 OEM하고는 사실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라서 아무나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CPU의 그 주요 제조사 중에 하나인 모토로라 같은 경우도 MC68 시리즈라고 하는 또는 M68 시리즈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보통 이제 MC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많이 쓰는데 MC68 시리즈는 MC6800, 뭐 68000, 68000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이제 68000이고 이게 이제 68000의 이제 SMD 타입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이제 모토로라의 M 시리즈 중에서 유명한 게 있죠. 바로 650의 CPU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했던 애플 원에 사용됐던 CPU가 바로 이 650이라고 하는 CPU인데 이게 바로 모토로라의 M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이런 그 패키지 타입의 MCU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조금 더 간단한 형태의 그 CPU로서 PIC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프로그래머블 인 서킷이라고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드 인 서킷. 그것의 약자가 PIC인데 요거는 요런 CPU 칩 내에 메모리가 있어 가지고 그 메모리 안에 필요한 프로그램, CPU를 돌리게 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그런 인베리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요 CPU 안에 아예 내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해 가지고 별도로 사용하는 요 칩만 딱 꽂으면은 바로 컴퓨터로 동작하는 그런 형태의 컨트롤러가 바로 PIC예요.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은 이 PIC를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우리 컴퓨터공학 하는 사람들은 이 PIC를 직접 프로그래밍하거나 다룰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영역이라기보다는 전자공학 쪽 영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CPU도 있다 하는 거를 알아두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컴퓨터 응용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소프트웨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그냥 굉장히 편향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아마도 이런 801이나 G80 같은 그런 CPU를 갖다 사용해서 인베리드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일이 꼭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801이나 G80이나 아니면 이제 MC 시리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위키백과나 구글 찾아보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굳이 내가 이 강의에서 뭐 하나하나 펼쳐놓고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설명된 것들이 있으니까 꼭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 PPT 없다고 해가지고 안 봐도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컴퓨터공학에서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앞에서 인텔이나 AMD
링크 찾아가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801이나 G80이나 MC680도 한번 꼭 검색을 해서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스스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해서 어떤 CPU들인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쭉 알아보면서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CPU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겠는데, 아마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내가 얘기한 대로 공부를 했다면은 이 장까지 와서 이제 이 강의가 끝내기까지 적어도 한 10시간 걸렸을 겁니다. 그 정도 투자는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야, 이거 한 과목에 이렇게 10시간 투자하면 일주일 내내 그 18학점 그 과목들 다 어떻게 공부하느냐. 뭐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수업도 매 수업이 전부 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뭐 한 번 이 정도의 시간은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자료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링크를 다 안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까지 봤다면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각 링크를 PPT 자료에 있는 링크를 눌러보면서 한번 쭉 정독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기를 지금 4번째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강의에서 잘 설명 안 했다고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 된다고 생각하기 않기 바랍니다. 자세한 공부를 스스로 꼭 하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링크를 다 보면서 오랜 시간 왔다면은 다들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